의대 증원을 원하는 정부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를 원하는 의사단체의 대립에 대해서 해법은 뭘까요? 과연 해법이 있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명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정확한 문제점과 갈등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하시던 부모분께서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기도가 박히셨습니다. 어이없게도 앰뷸런스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뉴스에서 보던 일이 제 주변 사람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의사 파업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서도 진짜로 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조기용 장관이 답변한 게 이제 문제가 됐죠.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2000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2035년에 의료 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 다음에 의대 그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00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려를 나타내왔죠. 현재 대학 상황에서는 늘어난 의대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강행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의대 증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것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절부절하기만 하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는 절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각자 그리는 그림을 이쪽 편에서 그려봐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 거죠. 혼자만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죠. 의사단체는 협조나 양보를 구하지 않고 이런 걸 추진하기 사실 힘들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믿어라. 하지만 검증하라. 의대 정원 증원 사태와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눈에 좀 띄는데요. 2020년 의대 증원 당시에도 올해랑 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대생하고 전공의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정작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곳은 의료계의 법정 단체인 의협이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몇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2020년 당시에도 뭐 협상을 잘못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올해도 그 이면택 의장인가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죠.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 참고인 명단 보면은 이면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목숨은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아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중심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 옮겨가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대폭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또 다른 이제 협상 권한을 쥐게 된 올특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기서는 2020년 의대 증원 재논의가 전제돼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강경된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계에서는 대정부 압박 수단을 점차 높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구도입니다. 마치 자동차가요, 양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힐 때까지 피하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느낌인데요. 흔히 강한 모습을 보여야 협상에서도 이기기 쉽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협상에서 지고 밀린다. 이런 상식 같은 게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서로가 서로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은 사실은 험난한 분위기에서 협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정말 살이 떨려요. 저도 지금 오른쪽 팔이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갈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위협감 같은 게 사실은 좀 계속 지속되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상대가 먼저 양보를 해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는 객실을 앞에 두고 운전실이 뒤에 있고 이렇게 거꾸로 운행하는
기차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앞뒤가 바뀌었죠.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 수험생들 이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압박이 더 거세진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같은 거 특히 보고 사설 같은 걸 보면 어차피 정부가 의사결정권자니까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송의 사실 결과는요. 정부가 오히려 제3자를 끌어들여서 의협을 찍어 누르려는 상대방을 억압하려는 그런 행위로 비춰지겠죠. 동등한 상황에서의 협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이 정부가 격한 감정을 내세워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행위는 협상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협상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공감 능력이에요. 소송은 과거를 놓고 대립하지만 협상은 미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는 협상 모델이 하나 등장합니다. 문제 파악과 목표 수립, 그 다음에 상황 분석, 그 다음에 옵션 선택과 리스트 대처,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방법인데요. 각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파악과 목표 수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가짜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목표에 집중하는 거죠.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하고 보건사회복지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의대 정원을 당장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거는 또 고령하죠. 반면 의사협회는 인구 감소로 의사가 덜 필요해질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예측을 했고요. 상대방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예측은 맞고 의협의 예측은 틀렸다는 주장으로 의협이 보기에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다른 목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치 앞, 이 물가도 못 잡는데 어떻게 1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느냐 뭐 이런 태도죠. 두 번째는 상황 분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가능한 게 없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옵션 선택과 리스트 대처입니다. 여기서는 상황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시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뭔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걸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고통받는 것이 국민입니다. 고모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상황이 제가 보니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국민들이 힘들어하죠. 네, 의대 정원 이외에 대안은 없다라는 강경책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보기에. 마지막으로 행동인데요. 정부는 어떤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까요? 네. 설마 의사들이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매우 순진하죠.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과 약속을 하고 또 동의를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대도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예. 아빠가 어떻게 아이들을 무조건 강요를 합니까? 그럼 일부 양보를 하고 아이들과 타협을 하고 그런 게 협상이겠죠. 의사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로 양보를 쟁취했다고 쳐보죠. 그렇다고 해도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협상의 목표는 뭔가? 상대방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큰 곡선은 한 번의 목표까지 가려는 일방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번에 가기엔 너무 먼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 그림을 본인의 생각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엔 한 걸음씩 서서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머릿속 그림은 출발점이고요. 협상의 목표는 종착역이고요. 또 점진적인 단계는 거기까지 가는 필연적인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의대 정원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정부는 의협과의 협상에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방식인데요. 점진적인 접근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당장 의대 증원을 2,000명 하겠다라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네, 내년도 아니고 후년도 아니고 당장 올해예요.
이로 인해서 의사들의 반발을 샀죠. 그리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거나 뭐 설문조사를 한 것을 반영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죠. 정부는 2035년 이후에 문제가 될 의료 대란의 위기를 반드시 2025년 입시부터 반영해야만 했을까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의료 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거하고, 지금 응급실 뺑뺑이나 혹은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필수 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해법을 제시하는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이 있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서 주인공으로 유명했던 그 존 내시 교수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 파이가 커져서 결국 개개인의 몫이 늘어난다라는 장자크 루소의 주장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1994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했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협조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9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상식이죠. 그런데 정부와 의사단체는 왜 협조적인 환경을 만들지 못할까요? 저는 이게 힘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힘이 필요한 법입니다. 문제는 이 적절한 수준이 어디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힘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쳐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힘과 협상 능력은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협상을 더 잘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거죠.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몰타 같은 이런 작은 나라들은 러시아나 미국, 인도와 같은 이 큰 나라들보다 분쟁 해결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른들보다는 아이가 협상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 애석하게도 협상 능력을 잃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의사협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겠다 이런 선언도 했었고요. 또 후보 시절에 대단히 관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힘을 얻게 되면서 협상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란 본래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기 의견을 들어주고 물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게 마련이고 신세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진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상법으로 이끌어 가고 싶다면 상대방이 꼴 보기 싫어도 그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의사단체에게 경고와 협박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양측이 무시할 수 없는 제3자죠. 여기서는 국민이 되겠네요.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협의 대립이 없었다면, 또 역사상 27년 만에 전국의 의대 증원이 1,509명 증원되는 이런 갑작스러운 강행 처리가 없었더라면 지금쯤 제 고모부님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계셨을 겁니다. 이것이 저는 의료 대란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제시하는 실전에서 유용한 협상 전략을 11가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겁니다. 협상을 두고 자신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준비밖에 없는데요. 내 입장만 생각을 하고 상대를 무시한다 하면 협상은 요원합니다. 둘째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의 설정입니다. 예로부터 남자들은 가장 낭만적인 장소에서 최적의 순간에 프로포즈를 해왔죠. 이왕이면 의미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이 뜬금없이 막 제안을 하고 선언을 하고 상대방은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하고 이런 방식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거죠. 셋째는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의 적을 찾든지 날씨나 교통 정체 아니면 물가 요즘 엄청 안 좋잖아요. 경기도 안 좋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좀 공동의 상생 방안 같은 걸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네 번째는 협상의 주제와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를 어떤 순서로 논의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협상에서는 합의하기 쉬운 주제부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이게 단계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다섯 번째는 데드라인 설정입니다. 사안이 직면할 때마다 상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겁니다. 협상 전에 준비와 역할 전환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 건지 미리 감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두 가지 사안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서는
결정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상대방한테 억하 감정만 주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말투와 태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정중하고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협상장에서 상대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겠죠. 일곱 번째는 정보 공개의 원칙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정보를 공개하고 제안을 해야 양측이 적절한 기대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시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러면 2,000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를 가져와라. 이거는 사실은 정보 공개 원칙에서 어긋나죠. 여덟 번째는 제안의 수준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상대가 극단적인 제안을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공동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을 활용해서 배경을 묻는 식으로 완급 조절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너무 무시하고 내가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협상을 왜 합니까?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냥 강행할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홉 번째는 실행의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양쪽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하는 일은 협상의 진행에 도움을 줍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되게 뭔가 의대 증원은 확정됐지만 청문회까지 지금 계속 그 일이 이어지고 있으면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열 번째는 약속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절대 약속을 깨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약속을 깰 경우에는 어떤 강력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11번째는 실행 계획을 동반한 마무리입니다. 협상이 끝나면 각자 할 일을 기록하고 책임자와 시한을 명해서 정확하게 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이대로 끝나는 건지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고 근데 중간에 또 총장들은 껴있단 말이에요. 총장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상대방에 대한 적만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는 협상이 요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서 경청한 후에 감정을 충분히 배려한다면 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갈등은 되게 단순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 위협은 상대 호의를 순식간에 악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공감대와 연대감은 위협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정성과 시간 투자에 비례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 궁금증을 확인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해답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섣불리 상대를 이해한다는 판단도 금물입니다. 네, 정부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상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 이해만이 협상 테이블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